이카노미스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파도가 막 밀려올 때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 S가 있다. 그 파도에 빠져 죽는 싱크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에 허우적대는 스위밍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서핑하는 사람이 있다. ESG는 큰 광풍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SK그룹뿐만 아니라 ESG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싱크도 아니고 스위밍도 아니고 서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ESG 성과도 측정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수출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SK는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소셜 밸류, ESG를 추구함으로써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그게 바로 존경받고 스마트한 기업이죠. 예,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나석권입니다. 조금 전에 시작했던 그 최천 교수님의 그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제목도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삶의 문법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ESG가 이제 광풍이 불면서 기업들의 그 삶의 문법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ESG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란 이름으로 간략하게 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ESG 하면 대충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ESG 경영이 부각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변화에 불과한 것이냐, 한번 왔다 가는 바람인 거냐, 아니면 아주 치명적인 커다란 크리티컬한 변화냐, 이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ESG가 뭔가에 대한 걸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용어는 2005년도에 첫 등장을 했습니다. 월드뱅크 산하에 IFC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금융공사인데 여기에서 2005년도에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 페이퍼에서 등장한 말이 ESG가 나왔고, 이 단어를 오른쪽에 나와 보신 것처럼 UNEP에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만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ESG, 아까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투자 부분에서 특히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와 연관된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투자와 연관된다고 그래서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기업의 공시로 가게 되면 공시 정보의 대부분은 재무 정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non-financial 정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돈 버는 것이 아닌 환경과 사회와 가버넌스에 대한 정보가 바로 ESG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ESG가 허용되어 있는 많은 단어들과 약간 구별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몇 개 장표를 넣었습니다. CSR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돈 벌지 말고 돈 많이 벌어서 사회에 베풀어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단어는 1979년도에 등장을 했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아치 캐롤 박사는 이 CSR도 층층이 있다라고 그래서 CSR의 피라미드 이론까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 이념은 분명히 ESG와는 다 다른 개념이죠. 좀 더 작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ESG를 추구한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뜻은 약간 틀립니다. 이 sustainability라는 용어는 1987년도에 월드뱅크 산하의 환경개발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왼쪽에 나와 있는 분은 그 당시 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이걸 주도했고, 그때 나온 정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째 줄에 나와 있는데,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던 것이죠. 내용상으로는 ESG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측면이 조금 틀리게 되겠죠. 유사합니다. CSR 이미 말씀드렸는데 CSR이 CSV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하버드의 경제학과 나와 있는 마이클 포트 교수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Creating Shared Value죠.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사회적 돈도 벌지만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자. 이게 바로 CSV거든요.
CSR은 돈 벌어서 주자는 거였습니다만 CSV는 그게 아니고 기업이 하는 업에서 돈도 벌지만 사회적 문제도 추구하자, 이게 훨씬 한 단계 발전한 개념이 바로 CSV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ESG와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ESG가 조금 더 진화하다 보면 2007년도에는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란 말이 나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는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사회적, 환경적 선에 투자를 하면서 필요와 최소한의 원금만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개념까지 나와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을 좀 해보면요. ESG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시장의 중심을 둔 자본시장 중심의 관점입니다. 주로 투자자 관점에서 그 기업이 환경에 좋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고 가버넌스가 좋은가를 보는 이 왼쪽에 있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소셜 밸류, 이 개념은 일반 사회 전체를 포괄하고 일반 국민과 모든 기업에 대응되기 때문에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본시장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움직이기 때문에 SV와 ESG는 상당히 비슷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의미가 되고요. 그럼 ESG는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과거의 움직임이 좀 있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미 직전에 우리 임춘택 원장이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클라이밋 체인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쭉 그려봤습니다. ESG라는 것이 한날 한시에 등장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중간선 밑에만 한번 보십시오. 1992년도에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정립을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997년도에는 많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교토 의정서가 나왔죠. 그리고 2015년에는 파리 협정이 나와서 쭉 진행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ESG 중에 E의 큰 스탠더드가 되겠죠. 그 위를 보시게 되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ESG에 드러나 있는 것은 파리 협정, 교토 의정서인데 그 얼음 밑을 보다 보면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ESG가 등장한 게 2005년, RE100이 또 2014년, 또 15년이 되면 TCFD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1992년에 만들어지고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교토와 파리가 차이점이 뭔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이제 교토 의정서 시대는 가고 파리 협정의 시대가 왔습니다.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교토의 이야기고요. 파리는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시키자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타겟팅이 확실해진 거죠. 주요 내용 보시게 되면 교토 때는 선진국 37개국만 감축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파리는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가 살기 위해서. 자, 이런 게 글로벌 협정입니다만 이에 따라서 기업들 간에 또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스탠더드가 나오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RE100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쓰겠다. 중간에 보시면 2014년에 주창이 되었고요.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260여 개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SK그룹 등이 이제 참여 선언을 좀 했습니다. 또 넷제로 선언도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쭉 하나씩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클라이밋 체인지의 대표적인 한 단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 하시지만 이 취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고요. 아주 혁혁한 경제학자였죠. 이분은 기업의 목표가 뭐냐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위에 있는 분홍색이죠.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즉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해서 주주자본주의를 주창을 했고 이 주주자본주의 이론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풍미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OECD가 정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조차도 1998년까지 이게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념이 등장을 하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입니다. 1973년도에 설립된 지 3년 후에 WEF, 다보스 포럼은 다보스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자본주의 행동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제목은 Code of Ethics, 윤리 강령이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축을 이루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 이때 중간에 보시면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이 나오죠. 쉐어홀더를 포함한 더 많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하모나이즈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50년 전쯤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소개만 했죠. 그러다가 불과 2년 전에 미국발 새로운 사건이 터지죠. BR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등장을 해서 오른쪽 상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기업의 목표를 천명을 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왼쪽에 나와 있는 노란 글씨입니다. 기존의 세계를 풍미해왔던 밀턴 프리드만의 쉐어홀드 자본주의에서 물러나고 이제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으로 바뀌어야겠다라고 미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움직임이 미국에만 그랬냐고요? 아니죠. 유럽으로 건너가 보시면 아주 저명한 신문이죠.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마틴 우프라고 하는 경제 비평가가 주창을 해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했다. 뭘 해야 된다? 리셋하자 해서 타임 포 리셋 운동을 하게 된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 맥락은 이해관계가 자본주의와 동일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작년도 1월 달입니다.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다보스 포럼이 벌어졌는데 그때 주제를 보시면 왼쪽 상단부에 보시면 2026 테마가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이죠. 그리고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이라고 해서 설립된 지 50주년을 기념해서 자본주의 강령 2가 발표됩니다. 그 제목이 Universal Purpose of Company죠. 기업의 목적이 뭐지라고 다보스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7년 전에 나왔던 다보스 매니페스토 1에서는 스테이크홀더 개념을 설명만 했죠. 그러던 것이 47년 지난 작년도에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윤리 강령이 아니라 기업의 유니버셜 퍼포스가 뭐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나와 있죠. 기업의 목적은 스테이크홀더와 인게이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블락이 만들어집니다. 기업을 정의를 하죠. 기업은 이코노믹 엔티티 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의 성과는 측정해야죠. 측정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Not only, but also가 등장하죠. Not only는 뭐냐? 이코노믹 밸류입니다. 주주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but also 해서 ESG 성과도 측정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ESG의 큰 주주가 되는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는 ESG의 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눈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철학과 사상과 기조 속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기업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저먼트죠. 측정합니다. 무조건 측정하죠.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하면 떠오르는 분이 피터 드러크입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죠.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경영은 바로 관리거든요. 관리하려면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걸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ESG를 기업 경영에 도입하려고 그런다면 본능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기업이 측정하기 이전에 이미 1990년도부터 글로벌리 소셜 밸류나 ESG는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KLD 소셜 인덱스라고 해서 최초의 지표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이미 30년 전이죠.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DJSI, SROI, GRI, IMP까지 도도한 흐름들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인 거죠. 이런 지표들이 쭉 있었는 것에 대해서 역사는 30년이 됐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증권거래소장들은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위에 보시는 분은 유럽의 증권거래소장입니다. 지표가 많이 중요하긴 한데 정확성과 감독성은 부족하더라. 왜 그러냐? 대부분 다가 기업들이 셀프 보여주는 셀프 리포티드 데이터를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보완해야겠다라고 향후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입니다. US의 SEC 의장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표를 만드는데 ESG 따로 보지 않고 하나를 딱 통합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더라. 테슬라 예를 들죠. 테슬라는 E, 환경은 되게 좋지만 S, 고용자, 노동자이면 안 좋은 것 같아. 이걸 왜 퉁쳐서 다 좋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측정을 통해서 이 지표들은 개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업들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에코시스템이죠. 에코시스템이 돌아가야만 이게 경영으로 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ESG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쭉 둘러보신 것처럼 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투자자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많은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냥 한날 강의를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 공부를 해서 우리 업무에 다 체화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 표시한 표준화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실 텐데 Better Alignment Project라는 게 있습니다. Better, 뭔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ESG에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CDP, CDSB, GRI, IRRC, SASB 이 모든 것들은 ESG에 관계된 기준을 만드는 표준화 기구입니다. 제각각이었죠. 하다 보니 서로 다 옳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얼라이먼트 하자. 좀 더 다 공통을 할 수 있는 얼라이먼트를 만들자는 프로젝트가 바로 BAP, Better Alignment Project입니다. 그때 이제 방향점이 필요하죠. 그 방향점은 오른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 TCFD입니다. 이건 또 뭔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른쪽에 나와 있는 5개 기구들이 전략적으로 TCFD라는 것을 방향을 잡아서 만든 리포트가 바로 Better Alignment Project고 이제 CRD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표준화 기구들이 혼자가 아닌 다수의 힘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TCFD는 대체 뭘까요? 이름만 아시면 금방 압니다.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죠. 기후와 연관된 재무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라는 것이죠.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또 G20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G20 국가들이 모여서 2015년에 FSB라는 곳에다가 이야기를 하죠. 금융 부분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 TCFD를 만들었고, 그로부터 2년 지난 2017년 6월 달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포스가 드디어 레커멘데이션을 낸 겁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금융 분야들은 이렇게 따라야겠다라고 합의를 도출해 준 거죠. 이 방향성에 따라서 모든 표준화 기구들이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 글로벌 지평입니다. 자, 이렇게 지평은 되고 있는데 기업의 제일 마지막은 뭘까요? 해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IFRS가 등장합니다. IFRS는 재무회계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죠. 이 IFRS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ESG가 제각각으로 지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각 기업의 재무제표에 현재 대차제조표와 손익계산서에는 ESG 항목은 없습니다. 이걸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를 위해서 연구를 한 결과 나온 것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작년도 9월 달에 Sustainable Reporting에 관한 IFRS의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걸 쭉 뿌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연말까지 전 세계에 한다는 사람 의견 다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시면 올 1월 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 570개 단체들이 이 IFRS의 컨설테이션 페이퍼에 대해서 의견을 쭉 냈습니다. 이걸 쫙 조합을 해서 뭐 하죠? 회계 기준을 공시하는 IFRS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우리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IFRS의 뉴 프로포즈를 내겠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올 11월 달에 있을 기후환경정상회담 COP26에 새롭게 SSB라는 걸 론칭하겠다. 그래서 회계정보 외에도 ESG 정보도 재무제표로 만들겠다라고 나와 있는 게 기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까지가 스탠더드 기구의 기업 측이 본 기구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정부의 역할은 이미 다 아실 텐데 방금 전에 임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러피언 그린딜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 그룹 EU의 역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도 다 제각각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만 그러냐? 아닙니다. 아시아의 호주는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수출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2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파악이 됐는데 선 케이블 플랜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에다가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20억 불, 20조입니다. 아시안 리뉴어블 에너지 허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녹색 수소를 360억 불 규모를 아시아에 수출하겠다. 이게 호주의 생각입니다. 호주는 그 광대한 토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배터리에 담아서 팔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만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죠. 한국은 이미 말씀드린 뉴딜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회사 BP를 한번 드려볼게요. BP는 작년도 2월 달에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넷제로 할게요. 언제까지? 2050년까지. 넷제로 하려고 그러면요. 중간 보신 것처럼 저탄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줄겠죠. 그래서 우리는 넷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 배당금을 줄일 거야 라고 딱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시장은 오히려 기분이 싸해지는 게 아니고 환호를 해서 주가는 7.8% 급등합니다. 아, 이게 올바른 방향이구나. 기업도 알고 투자자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ESG를 가장 잘하는 기업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레버가 있습니다.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죠. 유니레버. 유니레버의 아주 선도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분리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폴만 회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의 슬로건이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Small change can make big difference. ESG를 하기 위해서, SV를 추구하기 위해서 큰 걸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활에 하나라도 바꿔가게 되면 우리 유니레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계획을 10년 동안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죠. 말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왼쪽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USLP, 유니레버의 Sustainable Living Plan입니다. 결과가 뭔지 궁금하시죠? 제일 밑에 간단히 예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간 유니레버는 물을 많이 쓰는데 10년간 쭉 이걸 해봤더니 물 사용량이 48%, 7%가 절감됐다는 것이죠. 돈도 아끼고 ESG에 도움이 되는 걸 이미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스프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화학회사. 바스프는 앞에서는 USLP를 말씀드렸다면 바스프는 Value to Society입니다. 바스프란 기업이 사회에 주고 있는 가치가 뭐가 있지를 측정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은 측정이라고요. 측정하는데 왼쪽 보시는 것처럼 이코노믹 밸류, 재무제표 표현은 당연히 측정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소셜과 인바이런먼트, 가버넌스는 측정이 좀 어려워서 그건 빼고 했습니다. E와 S를 다 측정을 한 거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밸류체인 모든 단계의 ES를 측정을 해서 쭉 발표를 했습니다. 애뉴얼 리포트로 발표를 했죠.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의 측정 결과인데 위에 노란색은 이코노믹 밸류죠. 다 플러스입니다. 중간에 있는 파란색은 S입니다. 소셜. 소셜도 기부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니까 다 양이죠. 그런데 녹색인 인바이러먼트, 환경은 다 모조리 마이너스죠. 바스프는 내가 생산활동을 하면서 환경 나쁜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자신의 칩을 드러낸 거죠. 왜 보여줬느냐? 이렇지만 우리의 출발은 비록 초라하지만 하다 보면 갈수록 좋아져서 언젠가는 양으로 될 거야. 이게 바로 value to society인 거죠. 바스프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SK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SK는 이걸 미리 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침을 좀 하고 있습니다. SPC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ESG라기보다는 약간 CSR에 가깝긴 합니다만 이건 간단히 설명을 약하고 오른쪽 DBL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L은 더블 바텀 라인입니다. 더블이다 보니까 EV만 추구하지 말고 돈만 벌지 말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자는 게 바로 SK의 SV 경영입니다. 대상은 SK 모든 관계사들은 다 DBL 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하죠. 뭘 측정하냐? 3대 사회성과인데 이 모든 내용을 따져보면 이게 바로 ESG입니다. 화폐화로 측정해냅니다. 그리고 이 성과에 따라서 기존에 돈 많이 번 회사는 인센티브 많이 주지 않습니까? 달라졌습니다. 기업의 KPI의 100%가 이코노믹 밸류였는데 SK그룹은 50대 50으로 해서 ESG가 좋아진 만큼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비록 돈을 못 벌었어도. 이렇게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SK는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 밑에 나와 있는 마지막 줄입니다. 소셜 밸류, ESG를 추구함으로써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뉴 비즈니스 모델, BM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인데 혁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ESG를 추구해서 없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까?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DBL 경영이 되는 것이죠. 그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등장을 하죠. 워터 프리 스크러버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만드는데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그 과정에서 물로 식혀야 됩니다. 순행식이죠. 이 물 사용량이 하루에 79,000톤이었습니다. 이것을 공냉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떨어지고 유지 보수 비용도 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환산해 보면 오른쪽이 되는 거죠. 돈 절감된 게 총 242억. 더 놀라운 것은 ESG 기준으로 나와 있는 사회적 가치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540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셜 밸류, 착한 기업이 되자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숫자로 보여지게 되면 기업은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돈도 벌고 사회적 가치가 추가가 된다는 게 이게 바로 DBL 경영이고 바로 ESG 경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만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Value Balancing Alliance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밸류가 어느 순간 경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코노믹 밸류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 두 가지 밸류를 밸런싱 하자라고 하는 얼라이언스입니다. 의장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스프, SK는 부의장국입니다. 유럽 중심의 유럽의 14개 회사와 아시아의 유직 하나, SK 기업이 해서 밑에 한번 보시면 글로벌 4대 어카운팅 펌은 다 회원입니다. 그리고 OECD까지도 회원입니다. 이 전체가 모여서 ESG 경영을 측정을 하고 첫 번째 측정을 하고 EU가 하고 있는 그린 어카운팅의 측정 체계를 재무제표를 우리가 한번 먼저 만들어 보자라고 시험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가 아닌 여럿이 비록 소수지만 이 항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ESG 경영이 되겠습니다. KPI 반영한 나라는 기업들은 SK뿐만 아니라 애플도 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와 SSE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바뀌면 결국 행동이 된다. 바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2050, 중국은 2060까지 넷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의 전략은.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X축은 EV고요. Y축은 SV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제일 왼쪽 하단부를 보시면 EV도 낮고 SV도 낮은 거죠. 기업이 돈도 못 벌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기업인 거죠. 오른쪽 가보시면 돈은 버는데 사회적 가치 낮은 기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커닝, 뭔가 치사한 기업인 거죠. 왼쪽 상단부를 보시면 EV는 낮으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 사회적 기업들인 거죠. 이것들은 virtuous company, 착한 기업이죠. 정말 추구해야 될 기업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그게 바로 존경받고 스마트한 기업이죠. 우리 SK뿐만 아니라 ESG 경영시대의 모든 기업들은 이 기업을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V도 높고 SV 높은 거. 이게 바로 DBL 경영인 것이죠. 우리의 초이스가 뭘까요? 이카노미스트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파도가 막 밀려올 때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 S가 있다. 그 파도에 빠져 죽는 싱크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에 허우적대는 스위밍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 서핑하는 사람이 있다. ESG는 큰 광풍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SK그룹뿐만 아니라 ESG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싱크도 아니고 스위밍도 아니고 서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폴 폴먼 회장이 이야기했던 small change based on ESG죠. 이를 통해서 빅 디퍼런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SG의 바람은 한껏 지나가는 small difference가 아니라 critical juncture, 큰 변화이고 이 출발점은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서 측정부터 하십시오. 그럼 숫자가 보이면 사람의 행동 변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ESG의 요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